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자 이영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제5강, 그동안 제4강까지 제1편 제1장을 했고, 오늘 제5강부터는 제1편 부동산학 총론 제2장 부동산의 특성 또는 속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의 본질적 가치, 또 다른 말로 다른 교재는 또 부동산의 속성이라고도 나옵니다. 그 본질적 가치, 만화공인중개사는 중개사에서는 부동산의 본질적 가치를 다룰 때 어디에 주안점을 두냐면 바로의 교수가 정의한 6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다루겠음을 밝힙니다. 부동산의 본질적 가치는 부동산이 가진 고유한 가치 또는 고유한 속성을 얘기하는데 6가지로 크게 대별이 됩니다. 첫째는 우주로서의 가치가 있고, 두 번째는 자연으로서의 가치, 세 번째는 공간으로서의 가치, 네 번째 환경으로서의 가치, 다섯 번째 위치로서의 가치, 여섯 번째 자산으로서,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주로서의 가치는 부동산이 우주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고, 자연으로서의 가치는 부동산에 있어서 특히 이 자연의 가치에 있어서는 자연적인 거니까 인위적인 게 아니죠. 일단 부동산은 두 개로 나뉘는데, 토지하고 건물로 나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자연으로서의 가치는 건물은 아니고 토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토지. 자, 토지라는 것은 인류 공동의 재화로서의 토지이지만 이것은 인간의 노동에 의한 산물이 아니라 자연에서 주어진 겁니다. 자연에서 그냥 주어진 거기 때문에 재생산이 불가능하죠. 예, 원래 있는 것입니다. 일반 공업 제품처럼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우리에게 준 산물입니다. 따라서 토지에는 어느 개인이 소유했다 하더라도 인류 공동의 재산이기 때문에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토지를 공적으로 이용해야 된다 해서 토지 공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토지 공개념. 예, 토지 공개념. 토지를 개인적으로 함부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에게 모두에게 유익할 수 있게 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지 공개념은 무조건 공익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익과 사회의 공익이 조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부동산학개론의 지도 이념의 첫 번째, 공익과 사익의 조화의 원리, 공사의 조화의 원리를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자연으로서의 가치는 토지의 자연으로서의 가치,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여기 공간. 참, 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워낙 또 내용도 풍부하지만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의 가치는 워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나라가 요즘에 있다면 지구의 핵심으로부터 선을 긋는다면 이렇게 되겠죠. 예, 우주입니다. 여기 우주. 그러면 내 땅이 만약에 이만큼 있다면, 예를 들어 이만큼 있다면 이 이후로 다 모든 것이 내 땅인가? 그건 아니죠. 예, 일정 범위가 있는데, 부동산의 가치는 공간으로서의 가치도 있는 겁니다. 공간으로서의 가치. 민법 제212조에 의하면 토지의 소유권은 지표면의 상, 하에 모두 미친다 라고만 나옵니다. 뭐 자세한 거는 없이 그냥 상하에 미친다 할 때, 이것이 무조건 우주 끝까지 가는 것이냐 지구 내해까지 가느냐, 그건 아니죠. 개발 가능한 범위를 얘기하는 거고, 공중권, 자, 지상으로 간다고 하면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 이 공중권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건물 지을 수도 없고요. 예,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공중권에 있어서는 사적인 내가 개발할 수 있는 공중권까지가 미치는 것이고, 그리고 지표권, 땅에서는 당연히 내가 개발할 수 있는 것이고, 지중권 땅 안으로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지상권을 설정해 줄 때 구분 지상권이 가능합니다. 지하 30m부터 50m까지는 너에게 지상권을 주마 해서 지하철 같은 거 통로를 만들 때 지하에다, 개인의 사유지 밑으로 지하철이 통과할 때는 지상권을, 구분 지상권을 설정해서 지하 밑으로 일정한 지상료를 지불하고 철도가 통계되는 것입니다. 뭐 지상 몇 미터부터 몇 미터까지는 쓰기 위해서 선로 같은 거, 고압선이라든가 이런 거 지나갈 때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야겠죠. 이런 식으로 토지의 소유권은 상하에 미치는데, 공중권만큼은 공적 공주권을 제외한 사적 공주권이 미치는 범위고, 그리고 다만
요 지하에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미채굴 광물, 채굴되지 않은 광물은 광업법에 의해서 국유로 합니다. 개인이 소유할 수가 없어요. 내 땅에 있는 금광이라고 해도 내 것이 아니죠. 그럼 국유입니다. 국가 겁니다. 자, 공간으로서의 가치에 대해서 부동산이 지닌 공간으로서의 가치. 땅이 있으면 이 지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도 이용하고 그 지하를 지중이라고 그러죠. 땅 안에 있는 거 지중 다 이용이 가능하다는 걸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그 공중, 지표, 지중에 있어서 지중에 있는 미채굴 광물은 개인 소유가 아니라 국유로 한다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에 가끔가다 지문으로 나옵니다. 토지의 소유권은 공중, 지표, 지중해 모두 미침으로 지중해 광물 역시 미채굴 광물 역시 소유자의 것으로 한다라는 지문이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환경으로서의 가치. 환경. 자, 부동산은 환경을 한 구성하는 인자가 되기도 하죠. 요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부동산 환경은 그 주변의 환경들과 부단히 서로 상호작용을 미칩니다. 부동산이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산다면 이 땅도 부동산이고 건물도 부동산이고 주변의 산 다 부동산입니다. 환경으로서의 부동산이 인간과 부단히 상호작용을 맺게 되죠. 또한 부동산끼리도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접한 땅끼리는 서로 인접성을 지니면서 발전을 해 나갑니다. 자, 다음에 위치로서의 부동산. 위치로서의 부동산은 별표를 2개 이상 해도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위치로서의 부동산은 그동안 시험 문제에도 무지하게 많이 나오고 또 실제로도 무척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위치로서의 부동산. 위치. 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인생의 위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동산의 위치도 무척 중요합니다. 부동산 위치는 절대적 위치하고 상대적 위치로 나뉩니다. 절대적. 전혀 변함이 없다는 거죠. 뭐 위도, 경도, 북위 몇 도, 동경 몇 도, 뭐 이런 거는 절대적 위치에 속하고 상대적 위치는 변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절대적 위치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상대적 위치는 변할 수 있다. 어떻게 변하냐? 뭐 행정구역 같은 거, 인천광역시가 예전에 인천직할시였는데 인천직할시에서 인천광역시로 변했으면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바뀐 겁니다. 상대적인 변화죠. 남구에 있던 동이 중구로 이동이 됐어요. 그리고 행정구역의 변화가 왔어. 그런 식으로 사회적 또는 경제적 또는 행정적 이러한 요소에 의해서 위치가 변하는 것을 상대적 변화라고 그러고 이것을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합니다. 즉, 행정적인 건 알겠는데 사회의 경제적인 건 어떤 경우냐? 도로가 뚫렸어요. 원래는 주거지역이었는데 도로가 뚫리면서 상업적으로 변화가 된 거야. 그러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파급 효과가 생기죠. 개발 이익도 생기고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상가도 유입이 되고 이런 것이 바로 사회 경제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란 도로, 지하철 등의 신설로 인해서 인문적 환경, 인간이 만든 환경이 변화가 돼서 대상 부동산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으로 위치가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이 또는 투기 또는 투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 부동산의 위치로서의 가치에 대해서 부동산의 가치는 부동산에 어떤 가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가 위치로서의 가치다. 위치 가치다. 라고 주장한 학자가 있어요. 마샬입니다. 마샬은 부동산의 가치는 위치의 가치다. 그리고 여기와 파급해서 또한 거둘 수 있는 사람이 접근성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접근성. 접근하기 좋으면, 가까우면 부동산의 가치가 좋은 거고, 접근성이 낮으면 부동산의 가치가 낮은 것이다. 이 개념은 이 접근성은 CBD, 중심 업무지구하고 관련이 있는데, 도심이라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도심지에는 행정관청도 있고, 은행도 있고, 보험업도 있고, 극장도 있고, 쇼핑센터도 있고, 도심 주변에 있는
그 주거 지역은 도심에 접근하기가 편하죠. 접근성이 좋다고 합니다. 접근성이 좋으니까 도심일수록 지가가 높고 외곽으로 갈수록 지가가 낮아지는 지가 구배 현상이 나타납니다. 다 이 접근성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접근성. 자, 그러면 접근성이 좋으면 다 좋냐? 접근성이 좋으면 모든 위치 가치가 좋다. 모든 틀린 질문이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접근성이 좋으면 위치 가치 역시 좋다라는데 일반적으로, 자, 일반적으로 모두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왜? 예외가 있으니까. 너무 가까우면 오히려 위치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뭘까? 혐오시설. 예,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혐오시설. 인간들이 자기 재산가치 떨어진다고 꼭 필요한데, 사람에게 꼭 필요한데도 뭐 예를 들면 저런 게 있겠죠. 뭐 정신병원이라든가 요양원이라든가 화장터라든가 꼭 필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데 내 집 앞에는 없었으냐, 네 집 앞에. 예, 님비 현상이라고 그러죠. 님비 현상. M자가 빠르네. 그 no, not, in, my, backyard. 내 땅 뒤에는 오면 안 돼. 반대로 내 땅에 꼭 와야 돼. 그걸 핀피라고 그러죠. please, 제발 내 땅 in, my, front, 앞에. 내 땅 앞에다 좀 오게 해달라고. 이런 거는 아주 좋은 시설인 거죠. 그 요즘 행정관청들 이전하는데 공공기관 그런 건 자기 지역에 유치해서 많은 직업이 창출되고 직장이 많아지고 지역이 발전하니까 유치하려고 그러고, 반대로 혐오시설은 못 오게 하는 그런 게 다 나오는데 이게 다 접근성에 의한 겁니다. 접근성이 일반적으로 좋으면 위치가치도 좋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 접근성이 또 일반적으로 이건 좀 큰 개념에서는 이제 혐오시설 같은 거고, 접근 정도가 너무 가까워도 좋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냐? 일방통행 길이야. 자, 내 집이 여기 있는데 가까운데 요렇게 일방통행이면 좋은데 이게 이렇게 일방통행이어서 한참 돌아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바로 너무 가까워도 좋지가, 접근성이 좀 가까워도 접근성이 나쁜 경우고, 반대로 내가 가려는 곳이 가까운데 그 가려는 목적지의 주차장이 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딴 쪽에. 이런 것도 접근성이 좀 너무 가까워도 안 좋은 경우죠. 주차장이 좀 멀리 있는 경우. 그리고 횡단보도 때문에 한참 돌아가야 돼. 횡단보도가 내가 원하는 곳이 여기 있는데 횡단보도가 그 앞에 있어주면 참 좋은데 횡단보도가 한참 옆에 있어서 내가 위치한 곳과 내가 목표로 하는 가려는 곳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한참 돌아가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 오히려 접근성이 가깝지만 그 접근성이 가깝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가 있고, 그 접근성이 전혀 또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 접근성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어떤 경우? 접근성이 중요하지가 않아. 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에 의해서 찾는 빈도가 무지하게 낮아. 뭐 정신병원, 요양원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만 가면 되니까. 두 번째, 관광지 같은 경우, 관광지도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사람들이 거기에 유명한 걸 알기 때문에 알아서 찾아갑니다. 뭐 석고남이라든가 관광지 같은 경우는 이 독점력이 있기 때문에, 자, 독점력이 있기 때문에 되고, 자, 흡인력이 있는 거, 대표적인 러브호텔이죠. 러브호텔. 사랑하는 청춘 남녀들이 알아서들 찾아갑니다. 이거 홍보 안 해도. 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접근성하고 관련이 좀 없다고 보여지는 것들이죠. 자, 이러한 용도에 따른 부동산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위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용도에 따른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은 지금 위치로서의 부동산이 배우고 있는데, 그 용도에 따른 부동산의 용도. 먼저 부동산의 용도부터 파악을 해야겠죠. 용도는 우리가 갖고 있는 부동산은 토지로만 봤을 때는 용도가 거의 한정적이지만 거기다 건물을 지었을 때는 용도가 이제 뚜렷하게 나옵니다. 자, 토지에 건물을 올렸을 때 주거용 부동산,
주택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집 먹고 살고 자기 위해서 사용하는 주택을 얘기하는 거. 두 번째, 상업용. 자, 상업용 부동산. 자, 이 상업용 부동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있는 게 공업용. 공업용 부동산. 아, 그러고 보니까 주상공. 아, 이거 토지에 분류해서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지역을 구분할 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도관농자라고 했고, 이 도시지역이 네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녹지에는 건물 못 들어오니까, 쓰는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제한이 많죠. 그렇지만 주거지역에는 주거가 들어올 것이고, 상업지역에는 상업 건물이 들어올 것이고, 공업지역에는 공장이 들어서겠죠. 주상공 똑같네. 그렇죠. 부동산의 용도는, 부동산학은 다 학문이 연결이 돼 있어요. 학문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독립적으로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유기적으로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 부동산 공부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 공부하시는 것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제 나뉘는데, 주거용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이 주거용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중요한데, 주거용과 대변되는 뭔가 있겠죠. 상업용이 될 수도 있는데, 직장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직장. 자, 이 주거용과 직장의 관계. 직장이 멀면 멀수록 주거용 부동산의 위치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값이 낮다는 얘기죠. 주거에 너무 가까워도 좀 피곤하죠. 친구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적당한 거리가 무엇인가? 예, 통근거리라고 그러죠. 통근거리 몇 시간 이내? 1시간 이내가 제일 좋은 주거용 부동산으로서의 위치입니다. 그럼 상업용 부동산에서는, 자, 상업용 부동산은 통근거리하고는 상관이 없죠. 이미 저희가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는 통근거리는 상관이 없고, 상업용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물건이 많이 팔려야 돼. 물건이 많이 팔려야 되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매상 실적이에요. 매상 실적. 물건이 많이 팔리냐 안 팔리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즉 매상 실적이 높으면 상업용 부동산은 좋은 거고, 물건이 별로 안 팔려, 이익이 별로 없는 거야, 낮은 거예요. 이 상업용 부동산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매상 실적이 높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건 뭐냐면 배후지예요. 배후지. 주변 배후지. 이 상업용 부동산이 흡입할 수 있는, 즉 상업용 부동산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와줄 수 있는 이 주거 단지가, 배후지가 얼마나 크냐, 유효하냐, 그리고 주변 주민들의 이 배후지에 사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높냐 낮냐도 무지하게 영향을 많이 미치죠. 상업용 부동산이 좋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배후지가 넓고, 그리고 그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으면 상업용 부동산은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공업용 부동산에서는 무엇이? 자, 공장. 우리가 지금 도시지역에서 국민의 80% 이상이 살고 있는데, 자기가 사는 주거지역에서 보십시오. 공장이 있나 없나? 아파트형 공장 말고 큰 공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 보이죠? 없죠? 주변에 없어요. 도시지역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나눠있기 때문에 주로 공장은 공업지역에가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면서 공장 구하기가 힘듭니다. 버스를 타고 가서 보지 않는 이상 공업용 부동산은 보기가 힘들어요. 즉 공업용 부동산은 이런 주거지가 시장이잖아요. 물건을 팔 수 있는 거. 이 시장하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시장.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돼. 상업지나 주거 단지까지 가야 되는데, 공업용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었어. 그러면, 아니면 원료를 가져와야 돼. 그렇죠? 수송이죠, 수송. 수송 비용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수송 비용. 수송 비용이 많이 들면 많이 들수록 공업용 부동산의 가치는, 위치 가치는 높다, 낮다. 낮은 거고, 수송 비용이 낮을수록 높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제주도, 남북한이 나뉘어있고, 울릉도, 독도. 대부분의 공업단지가 항구에 있어요, 항구. 자, 여기 부산, 인천, 여기 경인공업지역. 요즘 새로 전라도 지역에 군산 중심으로 공업단지가 있고, 물론 내륙 공업단지도 있지만, 바다에서 우리가 석유 같은 거 수입해 오면 부산이나 인천,
이런 항구로 가요. 항구에서 바로 선적을 한 걸 내리고 하역을 하고 운송을 바로 할 수 있는 그 근처에 공업단지가 있죠. 예외로 내륙에 있는 것도 있어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게 시멘트 공업 같은 경우는 거기 원료가 많으니까 굳이 해안가에 있을 필요가 없어. 원료 채취하자마자 바로 방어를 하면 되는 그곳에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송비용이 원칙은 또 낮은 지역일수록 수송비용 이것이 바로 유용성, 즉 부동산 위치 가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주거용은 통근거리부터 1시간 이내에 있는 거리가 좋고, 상업용은 매상실적, 매상실적이 높을수록 좋고, 공업용은 수송비용이 낮을수록 위치 가치가 좋은 겁니다. 자, 이렇게 위치로서의 부동산의 속성을 지금 배웠고, 다음은 자산으로서. 자, 자산으로서. 그렇지만 이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부동산 자체가 가지는 그 특성 중에 그 부동산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쉽게 변하지 않고 그 부동산이 가지는 그 가치 중에 그 자산으로서의 가치, 자산. 부동산을 내가 소유를 했어요. 금도 그런 의미가 있는데 변하지 않아. 그리고 영원히 가. 물론 지구가 멸망이면 없어지겠지만 그건 극단적인 예고.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한번 땅 소유를 하면 내가 그 소유권을 팔지 않는 이상 그 땅은 영원히 영속성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영속성. 그러니까 소유를 하면 그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영속적으로 보장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행여 도로가 들어와서 개발 이익이라도 생기면 엄청난 차이가, 양도에서 엄청난 차이가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양도 차익이 발생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물게 하는 겁니다. 너에게 이익이 발생했으니까 세금을 내라 하고 부동산 세법이 나옵니다. 자,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영속성에 기초를 둡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이 자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공적인 자산입니다. 개인적인 재산이기도 하지만 공적인 자산을 갖고 있는데 영속성과 또 하나 부동산은 늘어나지가 않아요. 자, 땅이 있고 바다가 있으면 이 위가 부동산인데 이걸 늘리려면 이렇게 뭐 갯벌을 매립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 역시 갯벌이었던 땅이 새로운 용도가 변했을 뿐이지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정성, 증가하지 않는 성질, 이 두 가지 성질에 의해서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담보되는 겁니다. 부동산의 자산으로서의 가치. 자, 그러면 이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어떻게 되냐? 자산이니까 사고 팔 수가 있죠. 사고. 바로 매매 시장, 매매할 수 있는 거예요. 매매. 자, 사고 판다. 이거는 바로 교환을 하는 거죠. 교환. 부동산 교환 가치입니다. 교환을 해서 돈으로 바꾸든 뭐 다른 부동산으로 바꾸든 교환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매하기는 싫어. 계속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싶어 나는. 그러면 그런데 거기서 이익은 보고 싶고 그럼 임대를 하게 되겠죠. 임대. 자, 이 임대는 바로 임대차 시장 또는 바로 사용가치입니다. 사용가치를 내가 사용가치를 판 거죠. 너가 사용하라고. 임대라고 그래, 이걸. 임대. 이 두 가지 시장으로 나뉩니다.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매매 시장과 임대차 시장으로 나뉘고, 그리고 이 자산으로서의 가치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은 구체적 시장하고 추상적 시장으로 또 나뉩니다. 구체적 시장은 부동산은 위치가 다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디 가서 내가 아파트를 매매한다든가 상가를 임대한다든가 할 때 요거는 구체적 시장으로서의 고정성에 의해서 구체적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동산 시장인 어떤 자본 시장의 일부예요. 부동산 역시 자본이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추상적 시장도 가지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추상적 시장, 자본 시장의 일부로서, 이건 자본의 개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투자 대상이라는 얘기죠. 자, 부동산 시장은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 시장과 추상적 시장을 동시에 지니고 있고, 이 양자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시장이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럼 자산으로서의 부동산의 가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냐? 네 가지 정도로 표현이 됩니다. 자산으로서의 부동산 가치는
네 가지 정도로 표현이 되는데, 첫 번째, 예, 국보원. 나라의 부의 상징이에요, 국보원. 예, 국보원. 즉, 국부의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국부의 근원. 여러분들 요즘 신문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DTI, 규제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내려갔다. 그래서 전체적인 강남시장의 부동산 가치가 몇 조 원이 하락했다. 국부원이 하락한 겁니다. 예. 그리고 반대로 부동시장이 화랑이 돼갖고 자산 가치가 올라갔다. 국부원이 증가한 겁니다. 그리고 이 국부원은 함부로 올려고 내리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게 심하게 유동치면 나라의 경제 기반이 흔들립니다. 그때 경제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정책을 함부로 하지 않고 매우 신중하게 다룹니다. 왜?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엄청 신중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 국부의 근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는가 하면 이 자산으로서의 부동산, 지금 부동산의 가치입니다. 부동산. 두 번째 가치는 고용원으로서의 가치. 고용을 할 수 있는 근원이에요. 이번에 고용을 할 수 있는 근원.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그럼 주차할 수 있는 요원을 모집해야겠죠. 예, 그럼 고용원. 택지를 분양해야 돼요. 그럼 택지 분양할 요원을 또 고용을 해야겠죠. 꼭 고용할 수 있는 고용원, 근원, 고용할 수 있는 근원이란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투자원. 투자할 수 있는 대상. 예, 투자원이 부동산은 투자를 해요. 왜? 개발을 하면 이익이 나니까. 가만히 있어도 부동산은 절대 가격이 다운되는 인플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가치가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상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생산재 및 소비재. 생산재. 부동산을 생산을 했어요. 부동산 자체가 생산재로서의 역할을 해요. 토지. 토지는 생산재입니다. 경제학적 측면에서. 또 하나, 이건 또 동시에 소비재이기도 합니다. 공장을 지어서 제품을 생산하려면 자본이 들어가겠죠. 자본, 어떠한 자본, 돈을 들여야겠고, 이 자본은 어디에 투자한다? 토지에 투자를 해야죠. 토지에 공장을 짓고, 그러니까 토지와 자본이 생산재가 되는 것이고, 또한 이 토지는 동시에 또 소비가 되는 거죠. 자본을 써야 되니까, 그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자, 부동산의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되는데, 지금 우리는 제1편 부동산화 총론 제2장 부동산의 특성을 배우고 있고, 첫 번째 부동산의 본질적 가치 또는 부동산의 속성으로서 부동산은 우주로서의 가치, 부동산은 자연으로서의 가치, 부동산은 공간으로서의 가치, 부동산은 환경으로서의 가치, 부동산은 위치로서의 가치, 부동산은 자산으로서의 가치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요 5가지 중에 공간으로서의 가치하고 위치로서의 가치는 시험 문제에 지문으로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히 공간으로서의 가치와 위치로서의 가치 부분은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부동산학개론 제5강 제1편 제2장의 첫 번째 부동산의 본질적 가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